성범죄자에게 납치된 그녀. 수화기 너머의 마지막 속삭임. 한 통이 911 전화. 살려달라는 절박한 속삭임은 허공에 흩어졌고 그녀는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는 끝나지 않은 진실을 향한 외침이 되어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을 드러내고 비극 속에서 희망을 싹 틔우는 씨앗이 되었다. 이것은 데니스 앰버 리의 이야기다. 2008년 1월 17일 플로리다주 노스포트의 오후는 평온했다. 따스한 햇살이 교회 주택가의 잔디밭 위로 부서져 내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네이선 리는 오후 3시 30분경 익숙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내 데니스와 두 아들을 만날 생각에 가벼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정막이었다. 텔레비전 소리도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아기 침대에서 두 아들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6살 배기 큰아들과 이제 막 2살이 된 작은 아들. 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고요했다. 마치 누군가 시간의 흐름을 억지로 멈춰버린 듯한 부자연스러운 침묵이었다. 데니스? 자기야? 네이선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침실, 부엌, 욕실, 그리고 아이들 방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데니스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부엌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고 지갑과 자동차 열쇠도 제자리에 있었다. 어린 두 아들을 단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아내였다. 그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아이들만 남겨두고 사라질 리가 만무했다. 불길한 예감이 네이선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심장이 거칠게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끼며 다시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혹시 아내가 남긴 메모라도 있을까? 급한 일로 잠시 이웃집에라도 간 것일까? 하지만 집안은 너무나도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며 공포심을 증폭시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이 분명했다. 네이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911을 눌렀다. 제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만 집에 남겨져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교환원의 침착한 목소리와 달리 네이선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의 신고 전화는 즉시 세러소타 카운티 911 센터로 연결되었고 한 젊은 어머니의 실종 사건은 조용했던 플로리다의 작은 도시를 뒤흔드는 거대한 수색 작전의 서막을 열었다. 데니스의 아버지 릭 고프에게도 비보가 전해졌다. 그는 인근 샬럿 카운티 경찰서의 경사였다. 수십 년간 굳은 살이 박인 베테랑 경찰이었지만 딸의 실종 소식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즉시 동료들과 함께 수색에 합류했다. 직업적 냉철함과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심정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찾아야만 했다. 경찰은 리 가족의 집을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 확보였다. 경찰은 이웃집 문을 일일이 두드리며 탐문 수사를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실마리가 나타났다. 한 이웃 주민이 네이선이 귀가하기 약 1시간 전쯤 리 가족의 집 진입로로 들어서는 낯선 차량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한 것이다. 그 차량은 눈에 잘 띄는 짙은 녹색의 쇠볼의 카마로였다. 평소 그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구형 스포츠카였다. 녹색 카마로. 그 차가 데니스의 실종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단 하나의 단서일 뿐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차량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플로리다 전역의 도로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데니스의 생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있었다. 수색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던 그 시각, 세러소타 카운티 911 센터의 전화벨이 울렸다. 수많은 신고 전화 중 하나련히 생각했던 교환원은 소화기를 들고 기계적으로 응대했다. 911입니다. 긴급 상황이신가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희미한 여성의 목소리와 거친 남성의 목소리, 그리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교환원이 재차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불분명한 소음뿐이었다. 장난 전화일까? 교환원이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찢어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제발 저를 놔주세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제 이름은 데니스예요. 제게는 멋진 남편이 있고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어요. 그것은 데니스의 목소리였다. 교환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명백한 납치 사건이었다. 데니스는 지금 납치범과 함께 차 안에 있으며 그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건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21살이 젊은 엄마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납치범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교묘하게 자신의 상황과 신상 정보를 교환원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납치범의 휴대폰을 몰래 손에 넣은 것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발휘된 놀라운 기지였다. 어디로 가는 거죠? 그냥 저를 내려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데니스의 애원은 납치범을 향한 것이기도 했고 동시에 수화기 너머의 경찰을 향한 필사적인 구조 신호이기도 했다. 911 센터는 즉시 발칵 뒤집혔다. 모든 교환원과 경찰관들이 이 한 통의 전화에 매달렸다. 위치 추적팀이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데니스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보이는 단편적인 풍경을 묘사하는 것뿐이었고 그것만으로는 광활한 플로리다에서 그녀의 위치를 특정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다. 더 큰 문제는 전화기 자체에 있었다. 수사팀이 발신 번호를 추적한 결과 그 전화기는 마이클 킹이라는 남성의 소유로 밝혀졌다. 그는 37세의 실직한 배관공이었고 최근 주택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짙은 녹색의 쇠볼의 카마로를 소유하고 있었다. 모든 정황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이클 킹의 휴대폰은 선불폰이었다. GPS 추적이 불가능한 구식 모델이었다. 경찰은 실시간으로 그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만 들리는 것과 같았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데니스의 목소리는 몇 분간 이어졌다. 그녀는 제발요 라는 단어를 17번이나 반복하며 애원했다. 그 목소리는 911 센터의 모든 직원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피해자와 필사적으로 소통하며 그녀를 안정시키고 어떻게든 위치에 대한 단서를 얻어내려 애썼다. 데니스, 창밖으로 보이는 게 있나요? 도로 표지판이라도 좋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나무들만 보여요. 어두워요. 통화는 갑자기 끊어졌다. 납치범에게 들킨 것일까? 아니면 배터리가 다 된 것일까? 911 센터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평온한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무력감과 절망이 뒤섞인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경찰은 즉시 마이클 킹의 집으로 출동했다. 그의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집 안에서는 데니스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끈과 접착 테이프에 붙어있는 긴 갈색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었다. 범인이 마이클 킹이라는 심증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데니스와 마이클 킹은 어디에도 없었다. 같은 날 저녁 6시 30분경 세러소타 카운티와 이웃한 샬럿 카운티의 경계선 근처 고속도로 제인 코왈스키라는 여성은 신호 대기를 위해 차를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옆 차선에 정차한 낡은 녹색 카마로를 쳐다보았다. 운전석에는 한 남성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눈을 사로잡는 광경이 펼쳐졌다. 카마로의 작은 뒷유리창 너머로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손이 나타나 미친 듯이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살려달라고 외치는 듯한 절박한 몸짓이었다.
곧이어 차 안에서 끔찍한 비명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맙소사, 저건. 제인은 직감적으로 아동 납치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즉시 911에 전화를 걸었다. 방금 이상한 차를 봤어요. 녹색 카마로인데 뒷좌석에서 아이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비명도 들렸고요. 제인은 자신이 본 것을 흥분한 목소리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차종, 색깔, 상황, 그리고 차량이 향하고 있는 방향까지. 이것은 데니스를 찾고 있던 경찰에게는 황금 같은 정보였다. 만약 이 신고가 즉시 세러소타 카운티의 수사팀에게 전달되었다면 그들은 즉시 카마로의 예상 이동 경로를 차단하고 데니스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제인이 전화를 건 시점에 그녀의 차는 이미 카운티 경계선을 넘어 샬럿 카운티로 진입한 상태였다. 911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그녀의 통화를 샬럿 카운티 911 센터로 연결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다. 데니스의 실종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곳은 세러소타 카운티였다. 반면 제인의 신고를 접수한 곳은 샬럿 카운티였다. 두 센터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샬럿 카운티의 교환원은 제인의 신고 내용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신 관행적으로 종이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 그리고 그 메모지는 다른 긴급 신고들에 밀려 즉시 담당 부서로 전달되지 않았다. 아동 납치로 의심되는 중대한 신고가 그저 책상 위에 놓인 종이 조각으로 방치된 것이다. 그 시각 세러소타 카운티의 경찰들은 여전히 마이클 킹의 행방을 쫓으며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들은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결정적인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제인 코왈스키 역시 자신이 목격한 것이 플로리다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데니스 리 납치 사건의 일부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다. 두 개의 절박한 외침. 하나는 납치된 차 안에서 울려 퍼진 데니스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그 차를 목격한 제인의 목소리였다. 두 목소리 모두 911에 닿았지만 시스템의 균열 속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엇갈려 버렸다. 그 엇갈림의 대가는 한 사람의 생명이었다. 그건 끔찍한 실수였습니다. 제가 끔찍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실수 때문에 제 딸의 목숨을 구할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입니다. 훗날 데니스의 아버지 릭 고프는 언론 앞에서 울분을 토하며 말했다. 그의 말처럼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시스템의 실패였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존재해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생명을 구할 마지막 기회를 앗아간 아이러니였다. 밤 9시 15분 데니스가 실종 신고된 지 약 6시간이 지났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마이클 킹의 녹색 카마로에 대한 수배령을 받고 도로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때 한 순찰대원의 눈에 어둠 속을 질주하는 익숙한 형태의 차량이 들어왔다. 바로 그 녹색 카마로였다. 순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카마로는 잠시 저항하는 듯하더니 이내 갓길에 차를 세웠다. 경찰들은 긴장된 상태로 총을 겨누며 차에 접근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마이클 킹이었다. 그의 온몸은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는 흙이 잔뜩 묻은 삽과 기름통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경찰이 데니스의 행방을 묻자 그는 횡설수설하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댔다. 하지만 차 안은 그의 결백 주장을 비웃고 있었다. 뒷좌석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네이선이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데니스에게 사준 $40짜리 하트 모양 반지였다. 데니스는 그 반지를 손에서 단 한 번도 뺀 적이 없었다. 그 반지가 왜 마이클 킹의 차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다만 입 밖으로 내뱉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마이클 킹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공포가 수사팀을 덮쳤다. 차 안에는 데니스가 없었다. 마이클 킹은 흠뻑 젖어 있었고
흙 묻은 삽을 들고 있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모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수색은 이제 데니스를 찾는 것에서 마이클 킹이 그녀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수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헬리콥터와 수색견, 그리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마이클 킹이 체포된 장소 주변의 숲과 늪지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틀이 흘렀다. 희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1월 19일 한 수색견이 숲속의 외딴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짖기 시작했다. 수색팀이 다급하게 달려가 땅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그토록 찾지 않기를 바랐던 것을 발견했다. 데니스 엠버리였다. 그녀는 차가운 흙 속 약 1.2m 깊이의 구덩이에 묻혀 있었다. 그녀는 성폭행을 당한 뒤 총에 맞아 살해된 상태였다. 21살이 꽃다운 나이, 두 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그녀는 그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녀를 찾았다는 소식에 안도했던 가족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네이선은 주저앉아 오열했고 베테랑 경찰이었던 아버지 릭 고프는 딸의 시신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평화롭던 작은 도시는 충격과 슬픔에 잠겼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마이클 킹은 1급 살인, 납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판결도 데니스를 되살릴 수는 없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라는 애원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메아리가 되어 플로리다의 밤하늘에 흩어졌다. 2009년 8월 24일 마이클 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언론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데니스의 가족들은 슬픔을 억누른 채 증인석에 앉아 끔찍했던 그날을 다시 마주해야 했다. 마이클 킹의 변호인단은 그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인 살해 흉기, 즉 총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또한 마이클 킹이 데니스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그들의 전략은 검찰이 제시하는 정황 증거들의 연결고리를 끊어 배심원단에게 합리적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은 그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다. 검찰은 먼저 법의학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마이클 킹의 집과 그의 카마로에서 발견된 데니스의 머리카락, 그녀의 DNA가 묻어있는 물품들이 증거물로 올라왔다. 특히 데니스가 항상 끼고 다녔던 하트 모양 반지는 그녀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에 붙들려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검찰은 마이클 킹의 범행 과정을 재구성하여 배심원단에게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마이클 킹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데니스를 그녀의 집에서 납치했다. 그는 데니스를 자신의 차에 결박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주변을 배회하며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데니스를 끌고 갔다. 검찰은 마이클 킹의 집 한 방을 강간의 방이라고 칭했다. 그 방에서는 데니스를 결박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접착 테이프와 다른 증거물들이 발견되었다. 그곳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흔적들이었다. 이후 마이클 킹은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사촌인 해럴드 먹슬로우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사촌에게 삽과 기름통, 그리고 손전등을 빌렸다. 바로 이 순간 마이클 킹이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타 데니스는 그의 휴대폰을 손에 넣고 911에 첫 번째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재판의 클라이맥스는 검찰이 데니스의 911 통화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한 순간이었다. 제발 저를 놔주세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공포에 질렸지만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고 배심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스피커를 응시했다. 데니스의 가족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것은 죽은 자가 보내온 살아있는 증언이었다.
검찰은 이 통화가 마이클 킹의 범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데니스는 자신이 납치범을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이 통화는 마이클 킹의 살인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납치와 성폭행이라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위였음을 증명했다. 검찰은 이어서 제인 코왈스키의 9.11 신고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녹색 카마로인데 뒷좌석에서 아이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비명도 들렸고요. 제인은 증인석에 서서 당시 상황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녀는 다음날 뉴스를 보고 나서야 자신이 목격한 것이 아동 납치가 아니라 데니스 리 납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녀가 샬럿 카운티 경찰서에 다시 연락했을 때 그녀의 신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 증언은 마이클 킹의 유죄를 입증하는 동시에 911 시스템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끝난 후 배심원단은 평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편결을 들고 법정으로 돌아왔다. 피고 마이클 킹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데니스의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2009년 9월 마이클 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악마는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데니스가 남긴 상처와 슬픔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마이클 킹에 대한 재판은 끝났지만 데니스 앰버 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미국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다. 특히 제인 코왈스키의 9.11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문제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9.11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교환원의 사소한 실수 하나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는 사실에 미국 사회는 경악했다. 데니스의 가족은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딸이자 아내였던 데니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3위 데니스가 나오지 않도록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슬픔을 용기로 바꾸었다. 남편 네이선은 데니스 앰버 리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9.11 교환원과 응급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데니스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한 통의 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절절하게 호소했다. 그의 활동은 많은 9.11 종사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경각심을 주었다. 데니스의 가족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섰다. 그들은 플로리다주 의회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과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4월 24일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데니스 앰버 리 법이 플로리다주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은 9.11 교환원과 상황요원들의 훈련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제 플로리다의 모든 9.11 관련 종사자들은 200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기 다른 카운티의 9.11 센터 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 개선안도 포함되었다. 데니스의 비극이 만들어낸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데니스의 여동생인 아만다에게서 일어났다. 언니의 죽음 이후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그녀는 언니와 같은 비극을 막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9.11 교환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고 마침내 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닿았던 바로 그 9.11 센터의 교환원이 되었다. 그녀는 지금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언니가 받지 못했던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데니스 앰버 리. 그녀는 21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법이 되었고 제도가 되었으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망이 되었다.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초석이 된 것이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911 센터에서는 제 목소리 들리나요? 라는 절박한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모두의 마음 속에 데니스의 끝나지 않은 목소리가 함께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